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를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읽어나갈 부분은 제5장의 시작입니다. 5장 정치의 경랑 속으로 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3번에 걸쳐서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정치의 경랑 속에서. 제가 바르게 읽었나요? 우리 책의 232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너의 눈은 해가 되어 여기저기 빛이 우고지고 님의 나라 밝아지세. 너의 피는 꽃이 되어 여기저기 피고 지고 님 나라 고와지게. 너의 숨은 바람 되어 여기저기 불고 지고 넘 나라 깨끗하게. 죄송합니다. 님 나라 깨끗하게. 너의 말은 불이 되어 여기저기 타고 지고 님 나라 더워지게. 살이 썩어 흙이 되고 뼈는 굳어 돌 되어라. 님 나라 보태지게. 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너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33쪽입니다. 소제목은요, 정치 공작에 발을 담그다 입니다. 1970년 10월 강창성 장군이 김계원 부장의 부름을 받아 다시 중앙정보부 차장보 겸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했다. 그동안 김 부장은 1971년 4월 실시될 박정희 대통령의 3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죽을 쓰고 있었다. 원래 청와대는 이번 대선에서 야당에 강력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해 유진산 신민당 당수가 직접 후보로 나서기를 바랐으나 도무지 당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패했다. 그러자 40대 기수들이 등장했다. 이철승, 김영삼, 김대중 3사람이 경쟁에 들어갔는데 중앙정보부에서 생각하기에 적당한 후보는 이철승이나 김영삼이었고 김대중은 가장 골치 아픈 존재였다. 이철승은 워낙 당내의 세력이 약해 유진산 당수가 일찍이 어렵다고 보았고 차선책으로 김영삼을 심중에 두고 있었다. 중앙정보부에서도 비교적 만만한 김영삼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유 당수에게 그런 뜻을 전달했다. 유 당수는 40대 기수 3사람을 불러놓고 당수가 지명하면 그에 승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철승과 김영삼은 동의했다. 그러나 김대중은 유 당수가 도저히 자기를 지명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인지 이를 거부하면서 민주적 방식의 경선을 고집했다. 결국 전당대회에서 경선하기로 결론이 났다. 그것도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절대적 경선을 하기로 했다. 중앙정보부는 김영삼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무난히 이길 것으로 봤다. 1차 투표의 결과는 예상대로 김영삼이 1등이고 김대중 2등, 이철승 3등이었다. 잠시 정회하는 사이에 김대중은 명함 뒤에 차기 당권을 이철승에게 밀어주겠다는 조건을 메모해 전달함으로써 상호 협조하기로 타협을 이루었다. 그 시간에 김영삼 후보는 다시 읽겠습니다. 그 시간에 김영삼은 후보 수락 연설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런데 웬걸 2차 투표 결과 드라마 같은 역전극이 펼쳐졌다. 김대중이 후보로 당선된 것이다. 원내 총무로도 장수했던 김영삼은 패배를 모르고 살아오다 회심의 한 방에 분패했다. 가장 당황한 사람은 김계원 부장이었다. 이미 박 대통령에게 김영삼 당선 확실이라고 보고했는데 뒤집혔으니 말이다. 더욱이 지역적으로도 영남과 상반되고 웅변가로서 설득력이 강하며 조직이나 선동면에서 가장 능력 있는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으니 그야말로 낭패였다. 그동안은 중앙정보부와 신민당 주류 사이에 어떻게든 흥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공작금을 물쓰듯 했는데도
비주류 김대중의 후보 진출을 막지 못했다. 중앙정보부의 정치 공작이 완전히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김계원 부장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공작 담당 부원의 충성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만 지적했다. 김계원 부장은 우유부단하고 인사정책도 난맥을 이뤄 통제가 불가능했다. 일사불란해야 할 정보 조직이 외부의 사조직에 완전히 침식당했고, 부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부원들은 외부의 입김에 뒷전으로 물러났다. 부 내의 정보 보고는 국장들이 먼저 알아서 당내 실세인 김성곤 재정위원장에게 전한 뒤 부장실로 전달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모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무렵 중정의 판단에 따르면 박정희 대 김대중 당선 가능성이 55대 45였다. 이것은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였다. 부 자체 조사에서도 대선은 낙관불허였다. 이 같은 위기에서 김 부장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강창성 장군을 불러들였다. 강 장군은 1965년 중앙정보학교장으로 부임해 와서 부 내의 정규 과정인 간부 요원 양성 계획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중앙정보부 개혁에 많은 성과를 올린 뒤 다시 육군으로 돌아갔었다. 자신의 군대 경력을 쌓기 위해서였다. 강 장군은 그동안 5 사단장을 역임했는데 사단장 임기를 마칠 무렵 그는 더 좋은 보직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윤필용 장군과 함께 8기생의 선두주자였다. 수도경비 사령관 아니면 보안사령관으로 갈 것이라는 설이 많았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6본 정보참모부 차장이라는 한직으로 가게 되었다. 주변에서는 지역적 한계 때문이라는 설이 많았다. 그는 경상도가 아닌 경기도 출신이었다. 그가 과도하게 선두 달리기를 하다가 경계를 많이 샀다는 말도 들렸다. 그 때문인지 강 장군을 따랐던 이광로 대령이 장군 진급에서 탈락했고, 김종진 중령도 대령 진급에서 물을 먹었다. 강 장군은 한때 인사참모부에서 이름을 날렸지만 이제 인고의 시간이 왔던 것이다. 이런 시기에 김대중의 등장으로 그는 뜻밖의 행운을 잡았다. 청와대는 강 장군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래서 무능하지만 충성스러운 김계원 부장을 그대로 둔 채 강 장군이 부장을 대신해 대선 준비를 하라는 뜻에서 강 장군을 다시 차장보로 기용한 것이었다. 당시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김계원을 왜 저렇게나 끼고 도는지 의아했다. 나중에 12.6 박정희 시해 사건 때에도 김계원은 속수무책 아니었나. 강 장군은 차장보로 부임하자마자 의혹에 가득 찼다. 산하에 행정관을 따로 두었고 보좌관제를 신설해 정세를 판단할 수 있는 4명의 보좌관을 임명했다. 부 내에서는 정규과정 1기로 나와 동기인 정량 군이 정치 정보를, 내가 경제 문제를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정량 군은 나의 고교 3년 후배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수재였다. 강 장군은 그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바가 컸다. 그가 현재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김대중 후보 주변의 학생운동 출신 참모들을 제압하는 묘안을 짜내기를 기대했다. 김대중이 야당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대통령 선거의 양상이 달라졌다. 종전처럼 무기력한 야당이 아니었다. 각계의 호응 속에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1970년 10월 24일 유세가 시작되면서 김대중 후보 밑에 젊고 패기 있는 참모 3명이 지방조직을 새로 편성한 뒤 과거 남노당식 지하조직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김대중 자신이 과거 남노당에 발을 들여놓았었다는 정보도 있었고, 북한 출신 엄창록이라는 전설적인 조직맨이 그의 핵심 참모라는 보고까지 마치 추리소설처럼 계속 올라왔다. 어느 날 강 장군이 나에게 원고지 뭉텅이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이소령, 이거 읽어보고 나서 다시 한정된 책자로 만들어 놓게. 배포는 내가 보내라는 곳에만 하고,
나는 원고를 받아 읽어보았다. 그 원고가 엄창록의 이른바 조직론이었다. 나는 그처럼 정치공학적인 글을 처음 접했다. 놀랄만한 선거의 책략과 암수가 그 속에 모두 담겨 있었다. 강 장군이 차장보로 부임한 이후 당면한 목표는 오로지 김대중 후보를 포함해 야당을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중앙정보부 전체가 전력 투구에 들어갔다. 그는 연일 국내 정보국의 전재구 국장, 김성락 부국장, 그리고 김영광 판단조정과장 등이 만들어내는 정보보고서와 공작정보서에 파묻혀 지냈다. 이른바 풍년사업에 몰두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풍년사업은 1971년도 대통령 선거 공작명입니다. 강 장군은 군 내에서도 지장으로 꼽혔지만 어디까지나 무인이었다. 그는 미묘한 한국형 정치 노름, 육도 삼약으로도 풀기 어려운 정치 술수에 능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맡겨진 책무는 대단히 급박했고 매 시각 닥쳐오는 정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우리 보좌진은 일일 보고서를 요약해 상황에 대처하기에도 정말 바빴다. 특히 정치 분야를 담당한 정량군은 풍년사업 현황 파일과 진도표를 만드느라 거의 매일 밤을 새웠다. 작업이 떨어지면 보안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 정군 혼자 쩔쩔맸다. 그때마다 나는 옆에 있는 그를 도와 함께 작업을 했다. 김대중 진영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중앙정보부는 계속 졸수만 두었다. 강 장군은 초조했다. 야당을 제압할 묘안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강 장군의 뇌리는 야당을 무력화시킬 방안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현실은 따라가지 않았다. 이번에 실패하면 자신의 장래도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 무렵 정부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은 하는 일마다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우선 1969년 무리하게 삼성 개헌을 성사시킨 뒤 정권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부정부패는 정도가 심했다. 더욱이 지역 편중 정책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은 소외되었고 경상도 사람은 별반 재주가 없어도 통용되고 인정받았다. 이런 불합리한 현상에 김대중이 불을 질렀던 것이다. 약간의 인화성 물질만 있어도 불이 타오를 만한 사회 분위기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 출신인 김대중이 등장했으니 그가 설령 지역 감정에 대해 말하지 않았더라도 자연스레 발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김대중은 도처에서 국민들 입맛을 당기는 공약을 내놓았고 그가 몰고 온 바람은 심상치 않았다. 모처럼 삼성 개헌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이 큰 복병을 만났던 것이다. 그는 조선 왕조 때도 임금이 잘못하면 백성이 반정을 일으킨다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 국민이 들고 일어나 대중 반정을 일으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기에서 대중은 그의 이름에 대중도 되고 국민 대중의 대중도 되었다. 기발한 조어였다. 김대중이 내세운 공약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활어 같았다. 그는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통일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대단히 민감한 문제를 용감하게 제기했던 것이다. 이승만 시절 조봉암은 통일론으로 사형까지 당하지 않았던가. 4.19 혁명 이후 한때 학생들 사이에 남북 교류 문제가 제기되면서 판문점으로 가자는 민자통의 구호도 나왔으나 역시 5.16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 이런 젊은이들의 심정에 내재한 통일 문제를 김대중이 과감하게 끄집어냈던 것이다. 그렇지만 김대중은 통일 문제를 제기할 때에도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전제로 독일 사례와 같은 남북 교류를 먼저 이야기했다. 서신 교류, 기자 교류, 체육 교류 등을 제안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색깔 문제로 비판하기도 어려웠다. 봐라, 독일도 분단국가지만 자신감 있는 동방정책으로 동독이 자유화되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도 부인할 도리가 없었다. 김대중은 또한 젊은이들이 모두 찬동하는 향토 예비군 문제, 폐지 문제를 제기해 청중을 매혹시켰다. 정부와 여당 공이 당황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이 청와대를 습격하려 했던 1.21 사태를 계기로 모처럼 향토 예비군 제도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정착되어가는 시점에 김대중 때문에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대단히 화가 나 있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국방부에 향토 예비군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은밀히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국방부에서는 35세 이상 장정의 예비군 제외, 교육 횟수 단축 등 상세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쥐고 있다가 김대중의 유세가 끝나 약간 잠잠해지는 시점에 공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대안이 그만 언론에 누설되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말았다. 박 대통령은 김계온 부장에게 국방부 대안이 누설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갑자기 수사단에서는 기자의 뒤를 캐 정보 소스가 어디인지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통령이 역정을 내면 낼수록 김대중 발언에 계속 말려 들어가는 꼴이 되었다. 김대중이 향토 예비군에 대해 한마디 하니 국방부가 움직이고 제도 개선 대책이 나오더라는 식으로 이야기되었던 것이다. 강 장군이 차장보로 부임했지만 야당의 기운을 꺾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김계온 부장 체제로는 아무래도 김대중 바람을 잠재우기가 어려웠다. 강 장군에게 특별히 제갈량의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던 차였다. 1970년 12월 20일 토요일, 강 장군은 오후 4시쯤 퇴근했다. 우리는 사무실에 남아 부장이 연하장을 보낼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강 장군이 사무실로 되돌아왔다. 연하장을 한참 물끄러미 보더니 그 안에 속지는 떼어내지. 겉표지 그림이 좋군. 어디 쓸 데가 있으면 쓰게. 라면서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보좌관들에게 라디오를 켜고 뉴스를 잘 듣고 있으라고 했다. 얼마 후 국실장과 기획조정실 과장들을 소집했다. 잠시 후 국실장들이 차장보실로 몰려들었다. 다들 침통한 표정이었다. 권력의 힘이 빠지니 마치 거세당한 동물과 같아졌다. 갑자기 모든 기능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고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과장들은 우왕좌왕했다. 누군가 전창희 대공국장에게 후임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후락이 온대. 아주 담담한 대답이었다. 이후락은 그 전해 삼성개헌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에서 물러나 주일대사로 부임하지 않았는가. 그가 1년도 채 안 되어 다시 권력의 핵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국내 정보국의 한 관계자는 빌어먹을 될 대로 되라 라고 알듯 모를 듯한 말을 남기고 보좌관실을 휙 나가버렸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주일대사인 이후락이 귀국했는데 그는 청와대에서 3시간 정도 보낸 뒤 물러나왔다. 그랜드 호텔에 있던 그의 개인 비서가 야당계 인사와 만나고 있다는 첩보가 계속 들어왔다. 드디어 그가 귀국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이후락이 송원영을 만나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이후락에 대한 동향 첩보가 계속 들어왔고 어떤 때는 민족 반역자, 부패의 상징이라는 표현까지 접두어로 붙여 청와대로 보고되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후락은 이미 박 대통령으로부터 중앙정보부장으로 취임할 것과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일체 보안을 지키라는 당부를 받고 다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도 모르고 강창성 차장보, 김동근 비서실장, 전재구 국내정보국장은 이후락의 동정을 살피려고 미행까지 하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아마 이후락이 속으로 비웃었을 것이다. 강 장군을 비롯한 간부들은 허탈한 나머지 아무 말도 없었다. 김계온 부장이 퇴진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으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그동안 중앙정보부의 정보수집 기능이 이 정도로 겉돌았나 하는 자성의 눈빛이 역력했다. 저녁 무렵 김정념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계온 부장을 찾아와 위로했다. 이로써 무능한 김계원의 14개월간의 부장 역할이 종료되었다. 그동안 너무 작은 것만 생각하다가 큰 것을 놓쳐버린 김계원 부장의 그릇을 두고 뒷이야기가 무성했다. 그로부터 8년 후 어떻게 그가 다시 청와대 비서실장에 기용되어 12.6 현장에 있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인사가 만사란 말이 맞다. 그러나 인사가 망사란 말도 맞다.
네, 다음 소제목은 휴머니스트 김지하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에피소드. 나에게 별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한 보수 농객이 이런 글 쓴 적이 있다. 김지하 자서전에 1970년 중반 이후 모초에서 이종찬 정보부 간부와 쿠데타를 모의했었다고 하였고, 대통령은 김대중 씨로 하고 강요 3분의 2는 김지하 쪽 사람들로 구성하고 3분의 1은 이종찬 씨 측 사람들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제거는 정권의 심장부에서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세력 간에 일찍부터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국가 조직의 실체는 그 중심부에서 상실되고 있었습니다. 이종찬 정보부 간부와 김지하 간의 쿠데타 미략과 강주 사태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네, 이게 그 글의 내용입니다. 나는 김지하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아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이른바 진보와 친북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시인 김지하를 처음 안 것은 그가 오적이라는 시를 발표하던 무렵이었다. 1970년 어느 날 나의 일기다. 사상계 5호로의 시 오적이 발표되었다. 작가 김지하, 본명 김영일은 붙들려 현재 라이온스 호텔에 연금 중이다. 시의 내용은 고관, 국회의원, 재벌, 장차관, 장성을 오적이라 하고 이들에게 탈영조로 동물명을 붙이고 10년간 왕초 밑에서 도둑질한 것을 시작으로 그 후 벌어진 각종 악행, 축제, 부정을 고발한 내용이었다. 누가 봐도 현 정부가 아프게 느낄 만한 작품임이 분명하다. 거기에다 동빙고동의 고급 주택을 도둑촌이라 했고 정인숙이란 여인의 살해 사건까지 빗대어 상류층의 타락상을 폭로했다. 작가는 서울 물리대 미학과를 7년 만에 졸업한 괴짜다. 1964년도 3.24 학생 데모 당시 체루탄이라는 노래를 작사한 전력이 있는 제주꾼이다. 당시에도 서울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공산당 제6차 선언을 인용하여 글을 썼다 하여 기소되었으나 도피하여 기소 중지였던 자라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조서 용지를 뜯어서 시작을 할 정도의 대담한 자다. 사상계 5호로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청와대에서 알고 대노했다. 비서실장이 직접 부를 방문하여 김계훈 부장에게 엄하게 수사토록 지시하였다. 하지만 이 작품이 상징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고, 여기서 시작이란 얘기는 시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상징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거명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범죄 구성 요건상 수사할 근거가 없었다. 더욱이 다가오는 국제 펜 대회를 앞두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의 작가를 구속, 탄압한다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다. 글쎄, 불쾌하겠지만 오히려 건드리면 더 커지는 이런 문화적 속성을 알고 조치를 해야 할지, 덮어놓고 힘으로 다스리기는, 다시 읽겠습니다. 맥락상 제가 잘못되게 읽었네요. 글쎄, 불쾌하겠지만 오히려 건드리면 더 커지는 이런 문화적 속성을 알고 조치해야지 덮어놓고 힘으로 다스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이게 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글쟁이들이 모여드는 펜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는데 그 직전에 시인을 잡아 가두면 어떻게 될까? 당시 지휘부는 고민에 빠졌다. 마침 김지하는 폐병을 앓고 있어 각혈까지 하는 상태였다. 나는 강창성 차장보에게 김지하를 구속하는 것은 자칫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가? 마산 요양원으로 보내서 서울에서 격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전에 김성락 부국장과 의논해서 얻은 결론이었다. 다음날 김계훈 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다가오는 펜 대회를 고려할 때 김지하를 마산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이 상책이라고 건의해 구두 허락을 받았다. 그런데 김지하가 마산에 가기를 거부하지 않는가? 나는 당시 공평동에 있는 박윤배의 흥국탄광 사무실에 자주 들렀다. 그곳은 마침 인근 사무실에서 창작가 비평이라는 문학 잡지를 창간하고 매우 바쁘던 백낙청, 박윤배, 최형국, 임재경, 이계익 등
친구들이 사랑방처럼 사용하던 곳이었다. 나는 이들을 창비 그룹이라고 불렀다. 그때 나는 박윤배로부터 김지아에 관해 자세히 들었다. 나는 김지아를 설득해서 마산으로 보내는 것이 상책이라고 그 그룹에 일렀다. 자칫 화를 돋우면 몸도 약한데 치도곤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겁도 주었다. 이들의 설득이 주요했는지 김지아는 마산으로 갔다. 물론 감시가 따라 붙었다. 여기서 박윤배라는 분은 그 고등학교 시절에 함께 어울렸던 그런 대표적인 분으로 앞에서 소개됐었습니다. 마산 요양원에서 김지아는 자유를 누렸다. 그는 비록 감시하에 있었지만 마음대로 술도 마시고 주정도 부렸다. 때로는 그의 근성대로 정권에 대한 악담을 퍼붓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를 감시하는 경찰이나 정보부원은 젊고 정의감 있는 이 괴짜에게 오히려 외경심을 표시했다. 그는 요양원에 있으면서도 때로 슬쩍 나가 부산에 갔고 광주 목포에서 술 타령을 하기도 했다. 창비그룹 멤버들도 마산으로 김지아를 은밀히 찾아가 술을 마시며 회포를 나누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다음해인 1971년 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634만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박 대통령으로선 3선에 성공하긴 했지만 김대중으로 인해 고전한 것에 크게 자존심이 상했다. 그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불공정한 선거였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김대중은 일약 전국적인 스타로 부상했다. 더욱이 대선 기간 중 그가 내세운 공약은 많은 젊은이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공화당은 그동안 정책에서만은 앞선다고 자부했는데 이제는 정책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조국 근대환이 민족 증흥이니 하는 박정희 특유의 구호는 이제 녹슬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반 박정희 기운이 움터가던 어느 날 박윤배가 마산에 있어야 할 김지아를 데리고 나타났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국 이야기를 나누었다. 헤어질 때 김지아가 다시 만나자고 해서 그 후 어느 날 우이동 6당 체남선의 별장 앞 들판에서 소주와 오징어포를 나누며 한낮을 함께 보낸 적이 있다. 이때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기란 어렵지만 더듬어 보면 나는 당시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대중이라는 인물의 자세한 내력을 듣게 되었다. 나는 속으로 김대중과 김지아가 같은 목포 출신이기 때문에 의기투합한 것 아닌가 짐작했는데 나중에 들으니 그런 것도 아닌 듯 했다. 그는 오히려 다른 제야 세력과 정치적으로 가까웠지 김대중 후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를 위해 열심히 뛴 것은 사실이었다. 요새 말로 하자면 김사모, 즉 김대중을 사랑하는 모임이었다고나 할까? 그날 그와 나는 혁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혁명의 대의가 무엇인지, 왜 혁명이 필요한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박정희 정권이 친일, 독재, 부패에 무능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하면서 무조건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한때 솔직히 김지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룹이 혹시 북한과 연계된 것이 아닐까 의심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의 생각은 샤르트르의 실존주의적 반항으로 다가갔고 결론에 가서는 인간 존중에 자유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우리 집안에서 기본적으로 통했던 우당 정신과도 상당히 유사했다. 밑에 풋노트 각주가 있습니다. 우당 정신이란 나의 할아버지인 우당 이회영 선생이 일생을 통해 지향했던 이상적인 생각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김지아가 다시 담시 비어를 발표했다. 분해의 공기가 험악해졌다. 언제 김지아가 조용히 있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그가 배신했다고 비난하는 간부들이 많았다. 완전히 험악한 분위기로 급전직하했다. 나는 김지아가 이번에 잡히면 죽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속 좁은 집권 그룹의 과잉 충성이 싫었다. 그로부터 몇 년 전 프랑스는 장폴 샤르트르의
반정부 시위에 골치를 앓고 있었다. 경찰 고위 간부가 드골 대통령에게 샤르트르를 구속하자고 건의하자 드골은 내가 볼테르를 구속할 수는 없지 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 왜 우리네 사회에서는 지성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가. 나는 김동근 차장보에게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으니 국민들에게 우리 지도자의 넓은 가슴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시인에 대한 탄압 같은 졸수를 쓰지 않도록 건의했다. 그러나 부내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다시 박윤배와 의논했다. 김지아를 광산으로 데리고 가라.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피신이고 또 하나는 그가 진짜 광부들 속에서 노동하는 인간을 공부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박윤배 등은 김지아를 데리고 함께 강산에 오래 있었다. 김지아가 기층민중 사이에서 인간의 실종과 자유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으리라고 나는 믿었다. 얼마 후 나는 주 영국 한국 대사관의 참사관으로 부임했다. 그리고 영국에서 김지아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참으로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영국에서 돌아올 때까지 김지아는 영어의 몸이었다. 여기서 영어의 몸이란 얘기는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1970년대 인생의 황금 시절을 암울한 감옥에서 보냈다. 중앙정보부가 그를 인혁당 사건과 연결시키거나 카톨릭교계에 침투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로 둔갑시키려 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친북주의자는 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용기 있게 밝혔다. 이는 참으로 어려운 처신이었다. 그가 교도소 안에서 외부와 비밀 통신하듯 써서 발표한 양심선언은 민주화운동이 곧 이념투쟁은 아니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귀중한 문건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정권은 이런 김지아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친북주의자로 몰아 말살하려고 했다. 그런데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정부 안의 강경파만 그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운동권 내에서도 그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죽이려 했다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지아는 형무소 안에서 많은 압력을 받았다. 박정희 정권에 대해 더욱 격렬하게 저항하는 작품을 쓰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지아는 과감히 거절했다. 그리고 자기를 비판하는 운동권 투사들에게 심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의 진상에 대해 김지아 자신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부인 김영주 여사의 말을 빌리면 대강 짐작이 된다. 김지아 시인은 나는 달라진 게 없다. 나는 어떤 조직에 들어간 적도 없고 모든 운동 조직은 나 스스로 만들었다. 나 자신은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그러니 나와 다르다면 전애들이 변절자다. 내가 변절한 적은 없다고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부터 동지라는 사람들이 김 시인을 죽이려 했고 그게 안 되자 그를 따돌렸어요. 김 시인은 형무소에 들어갔지만 투사가 돼 죽으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게 7년이나 오래 독방 수감 생활을 할 줄을 자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세력은 김 시인을 소위 민족의 재단에 바치는 제물로 삼으려고 했지요. 박정희 체제에 더 극렬하게 저항하는 문건을 옥중에서 계속 쓰도록 요구했어요. 박정희로 하여금 김 시인을 죽이도록 해 김 시인을 투사나 영웅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지요. 그 동력으로 박정희 체제를 엎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 즉 박경리가 동지들이 김지아를 죽이려 하는구나 했어요. 이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어요. 그러니 우리 모녀도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 동지고 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위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진은 2004년 11월에 열린 우당 추모식에 참석한 김지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김지아 시인이 악수하는 모습이 실렸네요. 이것은 다시 읽겠습니다. 토를 피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읽습니다. 이것은 피를 토하는 증언이었다. 김지아는 사실 운동권 그룹에서 고립되고 공격받아 한때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허탈해하고 절망했다. 우파에서도 그를 죽이려 했고 좌파에서도 그를 희생시키려 했다는 얘기다. 그가 1991년 학생 시위 때
학생들이 잇따라 분신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운동권 세력을 향해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우라는 글을 쓴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나는 김지아와 가까운 형제처럼 지낸다. 나는 그의 양심을 믿고 또한 그가 어려웠던 시기에 그를 보호하려 했던 사실도 내심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그가 주장하는 생명의 철학이 어려워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 기본에 휴머니즘이 있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며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네, 다음 소제목은 중앙정보부장으로 취임한 이후락. 우리는 모두 박정희교회 신도라는 부제입니다. 1970년 12월 22일 이후락 신임 정보부장이 취임했다. 그의 취임사는 아주 인상적이었다. 우리 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최고 통치자 박정희 대통령이 국정을 펴나감에 있어 공산주의는 물론 모든 잡스러운 요소를 제거하는 데 최우선 임무가 있다. 나는 여러분에게 법 또는 그 이상의 신분을 보장하겠으며 그 대신 여러분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즉 세포의 하나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박정희 교회 신도로서 또 전도사로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 부장의 연설은 취임사라기보다는 새로운 종교의 출범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중앙정보부가 걸어야 할 방향이 녹아 있었다. 이는 종국에는 중앙정보부로 되돌아와 목을 겨눌 운명의 칼날 같은 것이기도 했다. 여기저기서 쑥떡 공론이 들렀다. 확실히 술에 물 탄 듯한 김계원과는 다르군. 어렵게 됐어. 이제 국장들이 만만치 않은 부장을 만났으니.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있었지만 대세는 이제 정신 차려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이 이후락을 선택한 진의는 무엇이었을까? 무능보다는 부정을 선택한 것이었을까? 그는 과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200억에서부터 300억 원을 축제했다는 말을 들었고 권력의 중심에서 갖가지 월권과 부정으로 많은 빈축을 샀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당장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이후락 부장은 취임 이후 일주일 동안 안가에 틀어박혀 분해의 사정을 점검했다. 김형욱 부장이 물러난 뒤 김계원 부장 시절에는 중앙정보부가 임자 없는 기관으로 치부되었다. 정보는 외부로 먼저 누설되곤 했다. 부장에게 갈 보고와 신문로에 김성곤 의원 집으로 먼저 배달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인사 문제도 외부를 통해서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을 정도로 타락했다. 하지만 이후락은 삼선 개헌 이후 자신이 청와대에서 축출된 데에는 김성곤, 백남억, 길재호 등의 사주를 받은 이만섭의 의원총회 발언이 결정적인 계기였음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주일대사로 있으면서 권토중래의 기회를 엿보다 드디어 중앙정보부장으로 복귀했던 것이다. 그가 법 이상의 신분을 보장하겠다. 모두 박정희 교회 신좌가 되라라고 말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 핵심은 한눈 팔지 말고 자기에게 주목하라는 주문이었다. 이는 외부와의 거래를 단절시키고 지휘권을 확립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는 조직부터 개편했다. 12월 28일 이후락 부장은 침묵을 깨고 개편의 그림을 내놓았다. 개편안은 부장 밑에 차장 1명, 차장보급 3명을 두기로 했다. 그리고 운영차장보 겸 기획조정실장 산하에는 총무국, 감찰실, 학교를 두었다. 이 개편안은 현명한 조직구도였다. 개편의 내용을 요약하면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대별해서 정권안보와 국가안보의 임무로 나누고 정권안보를 맡는 부서는 보안차장보 아래로 국가안보를 맡는 부서는 정보차장보 아래로 각각 통합하는 개념이었다. 김계원 부장 시절에는 한시도 쉬지 않고 기구 개편과 인사이동을 계속해 근무 분위기가 망가지곤 했다. 그러나 이후락 부장은 초장에 조직의 기초를 확립하려 했고 인사에서도 과거의 파벌에 개의치 않고 모두 자기 사람으로 포용하고 활용했다. 이 부장이 주일대사 시절 일시 귀국했을 때 그를 견제하고 심지어 미행까지 했던 간부진은 이 부장이 취임하자 당황해서 고개조차 들 수 없었지만 그는 의외로 초연했다.
강창성 차장보는 개편된 보안차장보로, 전재구 국장은 정치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김동근 비서실장은 보안수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각각 중용되었다. 모두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열심히 뛰어야 하는 중책이었다. 이유락의 조직 개편과 인사 원칙을 보면 그가 부의 기능과 성격에 정통했음을 알 수 있다. 누가 했더라도 그 시점에 그 이상 적절한 개편안을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확실히 고수였다. 말하지 않아도 각 차장보가 마치 담당 분야의 기관장인 것처럼 자기 임무를 확실히 알고 책임있게 뛰었다. 국제 및 대북 업무는 HID 출신으로 정보 업무에 통달한 이철희 정보차장보에게, 국내 보안 업무는 강창성 보안차장보에게, 그리고 운영 및 지원 관계는 울산 출신으로 그의 신복이며 병참감을 지낸 이상열 운영차장보에게 각각 일임했다. 그는 3명의 차장보를 강력하게 통제해가며 방대한 정보 업무를 효과적으로 통할했다. 보안차장보로 다시 등용된 강창성 장군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셈이었다. 이제 이유락의 지시에 따라 젖먹던 힘까지 내서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야 했고, 앞뒤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했다. 강 장군은 그 무렵 전임 부장 시절부터 진행해온 몇 가지 공작을 종료했다. 나는 그 뒤 중앙정보부에서 추진하는 흑색 공작은 부장이 갈리면 위험해진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때까지 투자했던 공작 자금이 모두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공작 일선에서 일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자칫 줄 끊어진 연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모험을 감행하는가? 선진 정보기관에서는 최고 통치자까지 공작원의 안위에 관심을 가지며 공작원을 보호하려 한다. 그러나 후진 정보기관에서는 공작원이나 공작관 모두 일회용에 불과하다. 당장 이용하고 차버린다.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네, 여기까지 5장의 첫 번째, 제가 5장을 3개로 나눠 읽을 텐데요. 5장 정치의 경랑 속에서 첫 번째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유락의 선거 공작, 김대중을 막기 위한 필사의 노력 부분이 이어집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